저는 공교육이라는 교육 서비스도 품질 관리가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교육감은 서비스 산업의 CEO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품질 관리를 갖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실태 같은 것도 있고요. 급식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할 수 있고요. 학생들 요즘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교육감이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된 트리트먼트를 갖다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로크라는 그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시죠. 인사이트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측정돼야지 평가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우선은 그 학부모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공개하겠다. 네, 자 3프로TV가 자주는 마련 못해드리지만 종종 선보이면서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는 2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는 시간. 자, 오늘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16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이 새로 선출됩니다.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의외로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보다는 교육감이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교육 자치가 또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교육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부터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일단 보수진영,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가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반드시 단일화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서 변수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개 이제 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또 저희가 잠깐 후에 또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와도 유사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전혁 후보부터 인터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네, 바쁘긴 합니다. 네. 2년 후보가 안 바쁘면 되겠습니까? 2년 전에도 교육감 선거에 나오셨다가 떨어지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나왔다가 예. 아무래도 조희연 후보가 곧 낙마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캠프를 갖다 해단을 갖다 하는데, 저는 해단식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년 안에 분명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서 다시 보궐선거를 하겠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길게 끌고 갔습니다. 재판이 2년 한 3, 4개월까지 이제 끌고 간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럼 뭐 하고 지내셨어요? 계속 제가 이제 그 교육연구소를 운영을 갖다 해왔었습니다.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갖다 이제 계속 해왔고, 저하고 함께 이제 공약을 갖다 만들던 뭐 그 팀들하고 좀 더 공약을 갖다 다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연구를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를 아는 분들은 그분 장점도 있지만 너무 강성이야 라는 의견들도 좀 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근데 뭐 저하고 이제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강성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칙 그리고 불의에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성으로 좀 비친 측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는 뭐 저에 대한 칭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네. 내가 좀 손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어. 네.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하여튼 나의 스타일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전혁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정교조 명단 공개 그걸 갖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이제 국회의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갖다 공개를 했는가 하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무슨 뭐 저기 현대자동차 노조원이 누군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전혀 관심 없을 것이고 그걸 공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교조가 말입니다. 2000년대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교실이라는 이
이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 감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갖다 상대로 조직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알량한 정치 이념 교육을 갖다 해왔었습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해왔습니다. 전교조 전체가 어떤 커리큘럼을 갖다 만들고 뭐 예를 들어 아주 뭐 계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5.18 그럼 5.18이라는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동권적 시각으로 아이들 교육을 갖다 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들 갖다 쭉쭉 해왔거든요. 왜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그 교육법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징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이 수업이랍시고 하게 되면은 그건 거의 해고 사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건 가벼운 징계조차 하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죠. 이 사회적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개를 할 때도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 것처럼 제 홈페이지에 그냥 제 모든 걸 갖다 걸고 그냥 공개를 다 하는 게 있고요. 예.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 뒤에서 공개를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회의 같은데 발언을 다 통해 가지고 명단은 자료 제공을 다 하고 해도 다 본회의 공개 자료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전자의 방법을 택했다. 예. 손해가 예상은 되긴 했었지만은 제가 그거는 뭐 사실은 충분히 그 공개의 법익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갖다 했다는 그거보다 훨씬 저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네.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지 않기는 좀 어렵죠. 그 어떤 경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정도를 지나칠 경우는 이제 문제라는 인식에도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포인트도 있고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결정? 조직적으로 한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사실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예. 국가와 그 학부모들 또는 시민들과 간에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이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교조라는 교사 집단과 우리 국민들, 우리 이 학부모들은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성으로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맞상대한 집단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성으로 말로 해가지고 되는 집단이 아닌 예. 소위 말하는 좀 이게 행동파적 극자 집단하고 맞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비되다 보니까 예. 제가 좀 강성으로 비춰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성인 건 인정을 하시네요. 강성으로 비춰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탈레반하고 같이 맞상대하는 상대를 생각을 해보면 탈레반에 대해서 아무리 온순하게 맞상대를 해도 강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뭐 어떤 그 가치 평가가 들어간 표현은 아니니까요. 강성이든 뭐 저는 온건이든. 저는 훈장으로 알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대표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실 텐데 네. 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저는 진보가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진보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선한 의도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 선한 의도가 가져올 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다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계 진보들이 크게 두 가지 시그너처 정책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혁신학교 정책, 예. 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 정책입니다. 근데 이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 조례 정책이 철저하게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서울 교육이 철저하게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혁신학교 정책만 하더라도 처음에 내건 그걸 갖다 보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가 이제 새로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그러면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 학교 근처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학교에 근조 화환을 또 확 보냅니다. 근조 화환. 화환. 예, 이 학교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 200개, 300개가 학교 담장을 갖다 그냥 쫙 그냥 저기 그 이 펜스를 갖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저 학교 보내면 학생들은 거의 공부 안 시키는 학교. 저기는 선생님들이 수업이랍시고 쓸데없는 것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학교. 이렇게 이미 이제 저기 그 학부모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 그 지정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 머리띠 싸매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패했다고 밖에 다른 평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 정책에서는 혁신학교가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다 하고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창의성 교육의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실험들을 갖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존 교과 과정이나 뭐 학교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말고는 그냥 교사들이 이거 뭐 아이들한테 창의성으로 도움 되겠다 싶은 건 그냥 막무가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사 생각에 그걸 또 교사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학교라는 개념이 그런 그 재량을 인정해주는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평가 자체도 100% 수행 평가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행 평가 자체도 무슨 체계적으로 전문화돼 가지고 그 교과 연구가 된 그 이 평가를 다 하는 게 아닌 수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어떤 아이들한테 극도로 좋은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전반적으로 그 이 모든 아이들한테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정말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세심함을 갖다 가지고 아이들 갖다 대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투영되면서 그 혁신학교가 학부모들한테 그런 이제 그 오버타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건 그 정도면 충분히 평가할 만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갖고 오는 부작용은 그러면 배워야 할 커리큘럼을 못 배우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저하돼 가지고 혁신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혁신학교가 처음에 도입될 때 취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조차도 공감은 좀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좋은 취지가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든가.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취지만 강조를 갖다 하고 그 수단들을 갖다 전혀 생각을 갖다 못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비슷한 맥락이네요, 두 가지가. 네.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면 네. 어떤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충분히 검증된 것들로 사실은 창의성 교육을 갖다 하고 이 자율성 갖다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교사 한 사람한테 그런 교육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교사 연수도 더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성 갖다 주더라도 학교 단위의 교장 책임하에 그런 자율성 갖다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교사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당선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좌파 교육감들 사실은 보기에 뭐 좌파라고 안 해도 저는 교육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전혀 사실은 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저는 공교육이라는 교육 서비스도 품질 관리가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저는 뭐 저기 그 이 교육감은 서비스 산업의 그 이 CEO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품질 관리를 갖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영 교육감 10년 동안 전혀 품질 관리가 안 돼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학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갖다가 죄악시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그건 전부 무슨 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시험 치는 것은 아이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행위다, 고통을 갖다 주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라고는 안 칩니다. 테스트라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학력에 있어가지고 약점인지를 갖다 모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게 이 강점이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우리가 저기 보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이 새는데도 새는 물을 갖다 막지를 갖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님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힘들었잖아요. 근데 맞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 그러면은 이 고부담 테스트를 갖다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근데 테스트 그러면은 저부담 시험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왜 테스트와 시험을 갖다 구분하는지 알겠죠? 뉘앙스가 뉘앙스 차이가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테스트는 그냥 가볍게 받아보지 하는 테스트는 저부담 시험입니다. 느낌. 네. 반면에 시험은 고부담 테스트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저부담한 테스트를 갖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필고사 자꾸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예. 진단평가를 갖다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 방식?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진단평가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네가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 내가 강한 부분은 어떤 부분, 그걸 갖다 판단하게 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또 그거 보게 나면 또 공부해야 되고 시켜야 되고 그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원은 다니죠, 당연히. 네. 예. 근데 학원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 실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라는 걸 돈 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왜 멀쩡한 학교 놔두고 학원 가서 돈 보고 자기 실력 평가를 다 해야 됩니까? 그건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보는데 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학교의 경쟁력이 없고 학교의 교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프로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경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교육은 교육의 정규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교육은 교육의 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 시장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기능을 암시장으로 작동 안 가는 하면 다 암시장 가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 3프로 TV라는 게 경제 전문 TV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른들의 사교육을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른들 사교육을 갖다 왜 3%에서 하느냐? 다른 프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교육을 그렇겠죠. 학원 다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더 잘 배울 거라는 기대에서 그런데 보내겠죠. 제 포인트는 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제가 저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고금의 진리는 뭔가 하면 경쟁력은 경쟁에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에 보면은 학교 경쟁 안 해요. 학교끼리도 안 하고. 학교끼리도 안 합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치려고 경쟁 안 합니다. 예. 반면에 학원들은 학원끼리 경쟁하고 학원 선생님끼리 경쟁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의 부담 자체가 사실은 이 학부모하고 학생이 사교육이라는 암시장 가서 이제 경쟁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육산업이라는 전체의 그 CEO로서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경쟁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 학부모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공개하겠다. 어떤 학교가 학생들 성적이 좋고 어떤 학교는 덜 좋은지에 대한 공개. 쭉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평가를 쓰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실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굉장히 작은 예 같으면은 학교의 그 이 급식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할 수 있고요. 네, 학교마다 다르니까. 예. 어떤 뭐 학교에 이제 사실은 보면은 학생들이 요즘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요새 AI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하면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 마음 상태,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자살률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감이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트리트먼트를 갖다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럼 학교의 순위나 평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갖다 뭐 하는 자연스럽게 것은 예.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그게 뭐 1등부터 천등 왔다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이게 뭐 A, B, C 뭐 이 정도로만 나눠줘도 충분히 하여튼 경쟁할 요인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 대목에서 그런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 선택권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겠다. 근데 지금은 배정이잖아요. 아닙니다.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반에 적정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25명인데 그걸 30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하고요. 예. 그런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 학교끼리 경쟁을 하게 수 하고 있게? 선생님들이 경쟁하게 해가지고 오로지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만 지금 부담이 지어진 그 경쟁의 부담을 예. 나눠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보면은 이 학교의 실력 그럴 때는 계속 학력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학부모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국영수의 점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애들 갖다 좀 이게 독서 많이 시키는 학교 보내고 싶어 라든지 우리 애들 좀 체력적으로 튼튼한 학교 학생 만드는 학교 보내고 싶어 또 어떤 학교들은 우리 좀 인성교육 좀 잘하는 학교 보내고 싶어 이런 그 수요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아까 학교 자율성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좀 이 교훈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게. 요즘 보면 학교 가면 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 교훈 그거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냥 학교 장식품이에요. 교훈이.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훈적으로 있으나 마나요. 좀 붕어빵이니까.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예,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려보면 네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와 학교라고 하면 뭐 교장 선생님이 그 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뭔가 처우가 달라지던가 네. 얻고 잃는 게 있어야 그게 이제 경쟁의 시발점이 될 텐데 네. 그래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급식이 조금 모자라네 학생들 성적이 좀 좋지 않네 뭐 so what 뭐 어쩔 거냐 나는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로 전근 가게 되고 네. 또는 뭐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계속 그 학교 다니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나눠주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인센티브가 뭐 승진이라든지 경제적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네. 그렇지만은
특히 선생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그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하시죠. 근데 뭐 방금 우리 이폴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뭐 제가 지금은 특별하게 그걸 건드릴 방법은 없지요. 지금도 사실은 그 이 교사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있는데 정교조 같은 집단에서 성과급 나눠주면은 다시 다 걷어가지고 n분질로 지금 또 다시 재분배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건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를 그럼 폐지 또는 축소하자는 쪽이라면 그럼 그 대안이나 그 예산은 어디로 쓰이게 되는 건가 또 궁금할 텐데. 전반적인 그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평가 문제.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런 부분을 더 믿습니다. 뭐 저기 이 프로께서 잘 알다시피 피터 드로크라는 그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시죠. 예. 이 양반 되게 인사이트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측정돼야지 평가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저는 꽤 많은 예산을 그 서울교육의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측정 평가하는 학교교육평가청을 갖다 설립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학교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 알겠습니다. 수행 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죠. 학생 네. 평가와 비슷한 건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도 하고 있고 이게 대학 입시에서 뭐 실제로 이 수행 평가가 그냥 100%다 대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뭐 학교들이 있죠. 있죠. 예, 있죠.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100%다 반영했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좀 제가 아까 개선해야 말씀하셨던 된다고? 드렸잖아요. 너무 자의적이어 가지고 평가 주체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전부 답니다. 누구도 그걸 갖다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 교장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죠. 평가라는 게 사실은 그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또 객관성도 담보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왜 당신은 이 친구한테 A를 갖다 줬어 하면은 설명이 돼야 되고 왜 A를 갖다 줬는지 왜 C를 갖다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얘 C를 갖다 준 이유를 또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이죠.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물론 모든 평가들이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예, 객관적으로 다 뭐 설명이 가능돼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게 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의적인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이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예전에 그 수행 평가가 없던 시절에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럼 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결국 그냥 전국 단위 학력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 내지는 전국 단위 수능 평가로 저는 평가를 받았죠. 아니면 뭐 내신 성적이라면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지를 몇 개 맞추느냐.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특히 이제 전국 단위로 바뀌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국 모의고사에 나오는 좋은 문제를 잘 가르쳐 주시면 모르겠으나 네. 뭐 그렇지 않으니 그냥 학교가 그냥 전부 다 학생들은 잠자고 아니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였고 요새는 더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수행 평가로 바꾸니까 수행 평가로 바꾼 후에는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좀 학교의 교권이 확립되는 것 같다. 학생들이 내 말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이 어차피 이제 평가하시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자의적인 평가로 인한 부작용. 그럼 가운데 어딘가에서 뭔가 스위트 스팟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 중에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합니다.
수행 평가를 또 부모가 해줘요. 예,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공정성 시비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소셜 유니티를 갖다 사실은 깨고 있는데 예. 그 교육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적 단합이랄까 이런 걸 갖다 깨는 기제가 됐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만약 이 수행 평가 이 상황은 그럼 예. 수행 평가 폐지, 전국 단위 이제 시험 부활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수행 평가 갖다 뭐 100% 다 필요 없다. 그냥 싹 다 날려버려라. 이거 주장하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고는 이제 공고 상황입니다. 예. 40% 이상 반영을 갖다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신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한 20% 정도면은 안 되겠나. 근데 뭐 20%도 무슨 이 교육감이 지가 그냥 20%로 생각하기 때문에 20%로 확 줄여라 하는 것도 이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교육감이 되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줄이는 방향이 맞겠다. 제가 적어도 이제 이 공약을 준비한 지난 한 2년 동안 예. 많은 이 선생님한테도 이야기 들어봤고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을 갖다 정치를 갖다 해보면은 그 줄이는 방향이 맞겠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교육감이 지 고집 가지고 그냥 일을 갖다 밀어붙이면은 제가 뭐 조희연 씨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줄이는 방향이 맞는 걸로 여태까지 예. 전문가들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 등교하고 나면 휴대전화 반납하도록 하겠다. 하교할 때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어떤 배경이십니까? 어떤 배경이 아니고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그 공약 내고 나니까 대법원인가요?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 냈더라고요. 그죠? 괜찮다는. 예, 그게 뭐 학생들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하겠다는 거고요. 뭐 프랑스에서 했다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SNS 뭐 이런 디지털 뿐만 아니라 무슨 마약 중독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독 형성이 너무 사회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수업에서만큼은 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해서 예.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뭐 제가 공약을 했다니까 학부모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이미 내려줬다고 보시는. 법원이 제가 뭐 하고 나니까 니 잘했다 그러면서 판단 갖다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내가 법원에서 난 판결 중에서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네. 사교육 수요를 그걸로 좀 막아보자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평생 이 자유주의 운동을 갖다 해왔습니다. 예. 교육에 있어서도 이 자유교육연합이라는 교육시민단체를 갖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저 같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선행학습 제약 규정이라든지 이런 법들 있지 않습니까? 미개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네. 그리고 또 방과 후에 무슨 이렇게 선행학습을 갖다 시키자 말자 이것도 예. 이것도 참 사실은 웃기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길 일이고. 그러면 교육 자로서 선행학습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각자의 능력에 보십니까? 따라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한 그리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의 이런 욕망을 무슨 제도나 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쓰는 순간 그건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막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 집단적으로 금지를 갖다 시키고 하는 거를 하이에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치명적인 자만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국가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자만의 폭력 수단을 갖다 쓰면은 다 망하죠 보통.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니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그거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암시장으로 보내지 말고 양성화하자 차라리.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위선의 정책을 갖다 쓰면은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이게 그걸 악용을 갖다 해가지고 지자녀들은 욕 만드는 교육, 그리고 남의 자녀들은 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조국이 같은 사람, 조현이 같은 사람, 조현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턱 먹고 뭐 자사하고 다 폐지하자 해놓고 자기 자식들은 다 거기 보내는 겁니다. 이런 위선의 정책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공약에 대해서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여쭙기는 했는데 상대편의 그 진보 후보의 정근식 그 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 중에는 뭐 비슷한 맥락도 있습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그래서 서울 학습진단치유센터, 뭐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하겠다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도 보니까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분들 하는 게 꼭 무슨 뭘 만들더라고요. 센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돈 들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학교의 교육력이 그 개별 학교 차원에서 살아나게 만든 게 맞다. 그럼 개별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향상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진단 평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일종의 넛지를 갖다 주는 게 맞지. 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뭐 센터 확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그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력이 살아나지는 않는 그럼 것이거든요.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 각자에게 맡기면 안 되고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거나 다 창의성 교육으로 교사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면 기존에 저는 풍부한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이게 사범대학에서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을 좀 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중앙 집중식으로 뭔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골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사가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그걸 창의성 교육으로 포장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입시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교육감의 영역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오늘도 방금 학부모들하고 미팅을 다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학부모 의회라는 걸 또 신설을 갖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의회를 그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한테 이제 그 전하는 통로로서 서울시 교육감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학부모 의회라면 학부모의 목소리를 좀 받아내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교육운동을 할 때 학부모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부모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부모 그 교육과 관련한 권리 주체의 가장 절대적인 주권자는 학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갖다 낳아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는 수의자기도 하지만은 세금을 갖다 납부해가지고 이 학교를 갖다 만들게 하고 교사들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게 하는 간접적인 공급자죠. 그래서 저는 시원적 공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자이자 수의자이니까 절대적인 주권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잘 들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교육감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공약 중에 이거는 꽤 매력 있게 들릴 테니 좀 들어보십시오 할 만한 공약이 혹시 남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학교 평가 관련해가지고 평가청 만든다는 거. 학교 평가청 예. 말씀하셨고요. 그게 완전히 저는 그 서울시 교육의 레짐 체인지, 패러다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뭐 동네에서 좋은 학교라고 평가받는 학교와 좀 덜 좋은 학교라고 평가받는 학교가 있긴 있죠. 추측이죠. 학부모들의 추측. 추측 플러스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저기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입시 스카이대 결과. 누가 많이 보내느냐 뭐 이건데 예. 저는 교육에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 평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평가처가 통해 평가된 결과를 이 학부모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은 학교들이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측에 의한 결과지만 그 레벨은 이미 있는데 네. 레벨은 레벨대로 있고 학교들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지금도 바뀝니다. 지금의 추측에 의한 레벨에 따라서 좀 나쁘게 평가받는 학교는 노력한다는 뜻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사고 이런 걸 갖다 빼고 그다음 일반고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고들은 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게 순위가.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게 누가 계속 평가해주고 뭐 공개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고. 그런데 그 순위가 정말 학교의 교육력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순위일 수도 있으니. 예.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들 관점이 좋은 학교를 갖다 보는 관점이 학부모마다 이제 다른 관점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관점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다양한 평가 요소를 갖다 보여주면은 그건 학부모들 알아서 평가를 다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 선거가 사실상 그 교육감 보궐선거여서 그 전임 교육감의 남은 임기만 일단은 채우는 것으로. 제가 열받아 죽겠습니다. 왜요? 임기 남은 게 이제 짧아서 열받는다기보다는 1년 8개월 남았더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임 교육감이 이게 불법 행위라도 했지 않습니까? 뭐 예. 전교조교사 채용과 관련한. 예, 채용과 관련해 이제 불법 행위라도 했고 이게 1심, 2심에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분명히 똑같은 판결이 날 거라고 알면은 예. 출마 포기라도 했었어야 돼요. 음흠. 그런데 출마를 해가지고 그걸 저지 못한 저도 귀책 사유가 있지만은 예. 지난 선거 때. 네, 예.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 선거 치르는데 560억 원이라는 그 서울 시민들의 세금, 특히 교육청 세금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 머릿속을 채울 돈, 우리 아이들 뱃속을 채울 돈을 이게 중간에 어른들이 착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낭비시키는 거 제일 제가 화가 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점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뭐 3심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마지막 판결까지도 받아봐야만 하는 게 국민의 권리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정말 민주주의의 맹점이고 민주주의를 갖다 이제 사실은 교양 시민으로서 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양심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그거는. 아무리 개인의 판단이지만은 뭐 교육감 나오겠다는 사람은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예. 남은 임기가 길지 않으니 네. 그로 인해서 남은 임기가 길지 않으니 여러 가지 하시려는 계획이 다 아마 구현되거나 실천되기는 어려울 맞습니다. 것 같으니 예. 우선적으로 난 이거는 꼭 이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우선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학생 인권 조례 이제 100일 갖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 네. 예. 그걸 갖다 이제 조현 씨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이제 그걸 가처분을 갖다 이제 걸어놨는데 그 가처분을 갖다 이제 안 하게 되면 그냥 학생 인권 조례는 폐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바꾸겠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최우선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아마 쉽게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거니까. 예. 그 인권 조례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는 아이들의 그 권리와 그 권리 구제 절차만을 일방적으로 다 서술을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악용을 갖다 해가지고 교사를 갖다 가스라이팅을 갖다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수업 붕괴시키고 교실 붕괴를 갖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권을 갖다 무너지게 하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권리만을 갖다 주장하는 그 학생들이 예. 커서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민주공화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교양 시민은 이게 저기 권리에는 책무와 자유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걸 갖다 균형 있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자유와 권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요구합니다. 네. 반면에 책무와 의무는 사실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학교 교칙도 지키고 사회 규범도 지키고 법도 지켜가면서 예. 이걸 갖다 이게 내면화 시키면서 이게 그 자기 몸에 체화를 갖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이게 공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교양 시민 민주 시민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교육적인 것인지는 이거 들어본 분들이 쉽게 저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냐 아니면 학생 권리 의무 조례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갖다 해서 이 권리 의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네. 평가. 학교 평가. 예, 평가청을 갖다 이제 설립을 갖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웃은 이야기지만은 아까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갖다 하다가 다른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예. 우선 학교 급식 만족도 해서 그 서울시내 전 학교 다 공개를 해버리면 난리 뒤집어지고 아마 학교 급식의 이 질이 일주일 안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예. 제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뭐든지 하여튼 이게 경쟁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꽤 많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조가 넘습니다. 그는 그 대전시 전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포인트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예산이 막 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재작년인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보궐선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가지고 쭉 서울시를 갔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의 어찌 보면 이제 젖줄 비슷하게 이제 그 예산이 쓰여가지고 한 10년 동안 거의 조단위 이제 거기에 돈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 중에 마을 공채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을 운동가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업비 집행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을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그거하고 꼭 그 사촌 비슷한 정책이 서울시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아이들한테 이 강의를 갖다 한답시고 했는데 진짜 쓸데없는 강의들 가지고 하고 거기 또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 머릿속을 채워야 될 돈, 우리 아이들 뱃속을 채워야 될 돈이 그 어른들 주머니로 착복되는 게 저는 뭐 그건 내가 참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이 감사를 하고 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충 다 여쭌 것 같고 하실 말씀도 뭐 대략은 한 것 같은데 보통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한 인터뷰다 보니까 꼭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까요? 네, 뭐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분의 불법 행위로 560억이라는 교육청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서 쓸데없이 만들어진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진영의 후보라는 사람이 이 조희연 교육감이 법은 어겼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 그 10년 동안 서울이 정말 서울 교육이 황폐화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희연 교육감 그 이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희연 아바타, 조희연 그 이 계승자를 다시 뽑아주실 것이냐 저는 서울 시민들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 교수로 했고 이제 그분도 이제 대학 교수로 했는데 사실 초중등 교육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활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궁색했는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일제시대 때 교육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고 일제시대 때 뭐 조선 총독이 우리 아이들 갖다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갖다 했는지를 연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 무슨 일제시대 교육감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보니까 일제 이야기 갖다 많이 하면서 뭐 친일 타파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소리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뭐 저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니까 환생하는 거 많더라고요. 일제시대로 환생하신 분인지 뭐 이런 예. 생각까지 듭니다.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 예, 본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왔고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교육시민단체도 했었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4년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위에서도 사회교육 분야에서 국가교육정책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 만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런 사업 같은 경우가 그 혁신공정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이고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육감을 뽑으실 것인지 아니면 미래 교육감을 뽑으실 것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저희 3프로TV가 10월 16일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실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와도 저희가 곧 인터뷰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평가와 생각할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조전혁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